네, 지금 그림을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세가 가라앉을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 문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벌써 닷새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13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5일째 접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공격한 것이 주로 핵 관련 시설, 네. 그리고 이제 군사 요원들, 핵심 이제 군 지휘관들 그쪽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석유 관련 시설, 미사일 저장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다음 날은 군사 관련 시설, 국방부, 그리고 이제 그게 오늘 정도에는 국영 방송하고 심지어 이제 정부 기관까지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반해서 이란도 이에 못지않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명이 사망을 하고 한 6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한 200여 명이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이제 그만두고 지금 미국으로 귀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테헤란을 떠나라고 한 것이 테헤란 시민들을 테헤란으로부터 떠나라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을 다 테헤란에서 떠나라고 하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네. 하여간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이죠. 이것이 지금 원래는 베트남으로 개항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중지시키고 바로 지금 중동 지역으로 보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전황이 좀 가라앉고 좀 캄다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이 작년에 있었던 공격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이란이 무려 1,800km 떨어진 이스라엘 영토로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가미가제 드론을 발사를 했었거든요. 당시 상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했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그 앞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를 또 얘기해야 워낙에 주고받는 되거든요. 관계니까요. 4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있었어요. 네. 그 영사관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공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죽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3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나 보복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적각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일 후에 4월 13일 날 드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합해가지고 한 300여 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재보복. 네. 이것은 4월 19일 날 주로 이스파한 지역에 방공 시스템을 보복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제한적인 군사시설,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서로 공격을 함으로써 이것으로서 서로 공격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폭격으로 현재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 역시 그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핵 개발 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1981년도에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그때 건설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공습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켰단 말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2007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알키바르 이것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게 건설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그때 가서 공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파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우라늄 농축이 60%가 넘게 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다시 1년이나 1년 반 안에는 그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라크나 시리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때 폭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란의 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란이란 국가가 또 국내의 어떤 정보가 밖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노출되고 이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란이 사실상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었었고요. 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란의 반정부 단체에서 이제 이런 사실을 폭로를 하는데 네. 바로 비밀 핵실험 시설을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AEA가 여기에 이제 나서게 됐고 2003년도에는 우라늄 농축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사찰 받아라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결국은 이란과 그때 독일을 포함한 유럽 5개국 이때 미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JCPOA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괄적 행동 계획을 체결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란은 3.67%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3.67%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 소요되는 원료가 이게 한 4%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것은 허용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3.67%까지의 이 농축을 하는 것을 300kg 것까지 해준다. 대신에 여기에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해지를 해주고 대신에 IAEA 사찰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결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발전은 허용하되 무기를 만들지는 못하게 하는 그렇죠. 선에서. 네. 무기가 되려고 하면 우라늄 235를 90%까지 농축을 그렇죠. 시켜야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끝없이 이걸 이제 원심 분리하고 해가지고 90%까지 농축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 1기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바로 JCPOA로부터 탈퇴를 해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JCPOA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하자 뭐 이 정도로 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JCPO도 탈퇴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축을 계속해 온 것이 지금 이제 60%까지 농축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거의 한 75kg까지 갔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여기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다시 이제 중재에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이란 핵 협상 같이 다시 하자. 네. 그래서 이란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부터 5월 달 아주 인텐시브하게 둘이서 협상을 무려 5차례에 걸쳐서 했고 원래는 엊그제 15일 날 6차 회담을 오만에서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의 중재자는 누가 했느냐면 오만에서 해왔단 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이란을 것이죠. 공격을 감행을 자, 한 바로 상황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지금 미국이 나서서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였다면 지난 15일에 오만에서 미 이란 6차 회담이 열렸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란의 핵무기가 너무 고도화돼 가지고 여기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원래 계획된 대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돼 가지고 이게 타결이 됐다. 타결이 되면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처럼
원래 이란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 핵무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뭐 5%도 좋다, 10% 밑으로 해라. 예를 들면 그 정도 해주고 제재 해주를 해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란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정강시킬 것이고 다시 헤즈볼라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무기를 지원해 주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이 위협에 빠지게 되는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원래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도 미국이 이란한테 요구했던 것도 60일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5차까지 협상을 했는데 그게 60일이고 우리가 공개한 날이 바로 6월 13일이다. 그게 61일째 우리가 한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란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렇게 급박한 이유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바로 네타냐후의 사법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카타르 왕실 자금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독직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뇌물수수, 배임, 뭐 사기 이런 것도 있고 또 2023년도 10월 달에는 하마스가 공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만두는 순간 바로 이제 감옥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며칠 전에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걸 이제 의회 해산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고 이게 표를 가지고 표결을 했어요. 네. 한 표 차이로 의회 해산이 막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전쟁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급박하게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지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적까지 포함이 된 거라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 협상이 잘 돼가고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좀 아마 처음에는 좀 내키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60일 기간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란이 절대로 이제 이걸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협상이 계속 팽선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 직원들, 가족들 필수 인원 빼고 다 철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마지못해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바뀝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니미츠호까지도 중동 지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 공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장님, 이제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장점이랄까요? 네. 그 역사적 연원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네. 이란이 사실 과거에 미국,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잘 지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겁니까? 정말 사이가 좋았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건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국 문제를 두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1차 소위 말해서 중동 전쟁인데 터지고 그랬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국가로부터 어느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 주느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인정해 줬느냐? 튀르키예가 인정해 줬고요. 두 번째 인정해 준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팔레비가 들어서면서 이제 팔레비 정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팔레비 정권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 서방 국가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잘해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지어 석유까지 지원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을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도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196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3차 중동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뭐 이 아랍 국가들의 공공의 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1979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슬람 혁명이 이 네. 이란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친미가 반미로 바뀌고 친이스라엘이 반이스라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서방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란이 모든 외교, 경제 관계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은 헤즈볼라를 지원해 주게 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1990년대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됨으로써 네.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란으로부터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사이가 아주 좋았던 친구 사이였는데 이란의 국가의 성격이 아예 바뀌어 버리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겠군요. 네네. 자, 두 나라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걸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번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군이 성공적인 개막 공격을 했다 이렇게 극찬하는 영상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입장이겠지만 성공적인 공격이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작전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한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군 전투기 200기 정도가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타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공군기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방공망이 살아 있어서는 공군기가 활동을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망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 해킹이나 또는 전자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겠단 말이죠. 여기 이제 모사드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드론의 작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거리가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국경 대 국경까지는 한 1000km지만 수도와 수도까지는 한 1600km, 18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드론 날아가지고 가면 전부 다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사드가 이 드론을 미리 이란 지역에다가 다 넣어두 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동시에 이 드론이 날아가서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작전을 했거든요. 작전을 했는데 결정적인 작전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란의 육군 참모총장,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리고 이란의 핵과학자들 아주 쪽집게처럼 핀셋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 침대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모사드가 정보를 획득했느냐 하면은 그 개개인이 어느 방, 어느 침대에서 자는지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핀셋으로 공격해서 원하는 소개의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실장님, 이 네.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익숙한 이름들일 텐데 미국에는 CIA가 있고요. 네. 구소련에는 KGB가 있었죠. 대한민국에는 지금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이번에 또 모사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이란 군 수뇌부에서 이제 이 모사드가 암약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 정보를 거짓으로 흘려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타격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사드는 단순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첩보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군 작전에 개입을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러면 뭐 이란 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뭐 회의 한번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사드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모사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 활동을 하고 핵 개발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고 하는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치 전범 추적은 아주 유명하죠. 1960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언신해 있던 나치 친위대
지도자죠.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모사드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됐고요.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그렇죠. 인물이죠. 이라크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시키는 이건 이제 공작 활동이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컸던 것이 핵 개발과 관련된 이 모사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예요. 지금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자료 보관소에서 탈취한 것을 사실상 영어로 생중계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다 모사드가 탈취한 건데 5만 5천 페이지의 핵 정보 사본, 5만 5천 개의 파일 이것을 다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2024년도 9월 달이죠. 삐삐 테러 혹시 뭐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헤즈볼라 지도자 37명이 사망이 되고 3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상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다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사드가 정말 대단한 정보 조직이다 이런 생각은 뭐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가 5차 중동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항모가 현재 서둘러 중동으로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란은 미국 쪽에 휴전을 희망한다. 또 이런 SOS를 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확전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장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싸움을 말리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승부를 결정지으러 가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우선 이제 확전 가능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제 확전이 되려고 하면은 이 이란이 미국의 군사 자산, 이게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를 만일 타격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 공간을 타격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확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지금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비례적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제 휴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휴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의 가능성과 휴전의 가능성이 두 개가 어떤 방향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예,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셨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아마 우리의 입장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외교부 논평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은 최대한 자제력 발휘를 촉구한다. 그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이스라엘 편도 이란 편도 아니고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확전으로 더 이상 격화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